큰 수익을 내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 혹시 좀 빠지면 수익 실현한 걸로 재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어 코인 투자에서나 이렇게 벌었어 하고 이제 어떤 좀 가까운 분들에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아유 저 사람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보다도 더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20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붐이 일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홀딩을 해서 수익을 보셨다면 그건 결코 운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실질적인 경험,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비록 뭐 몇 배 수익은 못 났더라도 다른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유, 그때 투자하지 말고 지금 그냥 샀었으면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면 그만큼의 쌓아왔던 그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대응을 할 수 없고 똑같은 수익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 들어오셔서 마음 졸이고 아직 손실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갖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능력치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금 ETF에서도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기사, 네, 그것도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벌어지더니 요즘은 이게 너무 또 과하게 벌어져서, 야 이거 이러다가 골드 다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이제 골드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있으니까 ETF에서 ETF로 가는 물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 금 투자하는 사람이 예전 같으면 비트코인은 쳐다도 안 봅니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금 ETF에서 비트코인 ETF는 이 위험 요소가 똑같습니다. 적어도 계좌 안에서라든가 외부적인 그런 위험 요소는 똑같다. 비트코인 자체가 떨어지고 오르는 거 말고, 뭐 거래소가 털렸다든지 아니면 뭐 해킹이 되고 또 중간에 에이전트나 또 소개해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수익이 더 좋은 그런 종목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 빨리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지난 10년을 봐도 지난 5년을 봐도 비트코인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시대적 흐름을 봐야 되는데, 쉬운 예로 예전에 우리가 편지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메일이라는 게 나와서 처음에는 에이 그거 뭐 가다가 지워지거나 해킹되고 이메일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요즘 이메일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에 써서 이렇게 안 보내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란 게 있었어요. 그거 넣어가지고 미국 생활하면서 그냥 이만큼씩 빌려와갖고 밤새면서 보는 거예요. 와, 드라마 보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근데 요즘은 아무도 비디오 테이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게. 비디오 테이프 보다가, DVD 보다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 디지털 세대로,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 시대적 요구를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슈아님 또 뉴스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 되었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좀 섣부른 듯한 느낌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그건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말 하면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몇 명,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저 빈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기 힘든 그런 주장이다. 아직까지는. 코인 투자하는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이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비디오 테이프보다는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듯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감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감기 앞뒤, 그러니까 전후 패턴이 조금 빨라졌다. 보통은 뭐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매수를 해도 네. 괜찮다. 뭐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게 앞당겨진 것 같아서 할 거면 그냥 빨리 사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감기 전후 패턴이 빨라졌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감기 패턴이 빨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요인이 전반적인 패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냐면 아직까지 이 반감기라고 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경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시장으로 유입되던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시장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공급이 줄어들 때는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 때 유통망 끊겨서 물건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항구에 배가 안 온다고 해서 다음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반감기도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에 한 3개월은 하락하고 횡보도 하고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꿈틀꿈틀 하면서 그냥 쭉쭉쭉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 1년에서 1년 반 지나면 최고점을 찍는 막 어마어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도 반감기만 놓고 보자면 똑같은데 다만 이번에는 ETF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은 반감기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수요가 옛날에는 분위기 보고 공급이 줄어드는 거 보면서 더 올라갈까 봐 수요가 일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배제하고 ETF를 배제하고 그냥 자산으로서의 접근으로서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갑자기 올 1월부터 일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러다가 어쩌면 이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네. 전고 뚫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가격, 지금 달러로는 이제 5만 달러 살짝 위에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구간에 있지를 않았어요. 벌써 그 패턴을 깨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 이번에는 좀 다르네. 그런데 이 영향이 이 요인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거죠. 이런 게 없다면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르네. 혹시 반감기에 그 유입량이 줄어드는 그 채굴량이 전체 비중에 비해서는 이제 좀 작아졌기 때문에 영향이 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ETF라는 분명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접근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트코인 뭐 반감기 전에 혹시 정도 뚫고 간다. 그러면 이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반감기 후에 그러면 다 끝나고 이제 끝 이게 아니고 반감기의 영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고 뚫고 갔다 또 너무 오바를 하니까 분명히 그럼 또 조정이 올 텐데 조정이 오면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약발이 아직 먹히기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약간은 횡보하고 반감기에 약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뭐 이랬으니까 거기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또 블랙록의 영업사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6개월 후에 이거 돌리면서 회장님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 딱 그게 들어맞아요 또 그때 6개월 후 그때부터는 좀 유의미한 상승이 더 큰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게 또 생각해 보니까 한 올 말이랑 또 겹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6개월 기간. 그래서 이번 상승에는 조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 이런 호재가 개인적인 더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호재가 더해졌죠. 근데 이 호재는 그냥 막연한 기대 이런 게 아니고 수치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오늘은 유입량이 얼마다. 그제는 얼마였고 아직까지 추세가 이렇고 온체인에서 확인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슈아님 혹시 또 이건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사이클을 맞이하는데 앞서 세 번 정도 이제 반감기 효과를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효과는 없을 것이다.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네. 그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반감기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베팅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반감기는 한번 일어나고 또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반감기의 영향에 대한 선반영은 아닙니다. 똑같은 논리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호재,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인에 대한 호재였습니다. 그건. 승인에 대한 기대감, 승인에 대한 선반영이 미리 돼 있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쭉.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상승 재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승인에 대한 호재는 끝났고 유입에 대한 호재는 반영이 안 됐었어요. 자금 유입에 대한. 자금 유입이 척척척척 들어오는 게 눈으로 확인되면서 가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지속될 걸로 중간에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똑같은 논리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한 호재는 시장에서 아직 흡수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급이 그렇게 줄지도 않았었으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조금 미리 사서 가격이 좀 높을 때 채굴자들이 좀 팔아서 자금 확보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구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 반감기에 그러면 이제 ETF라는 호재가 더해진 건데 이제 더 가슴 떨리고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있어서 플랜비라는 분석가 분은 한 7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고 그 누님께서는 2030년까지 보면 20억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슈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좋죠. 어,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투자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최상의 상황을 기대하자. 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자. 물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못해줄 수도 있어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의 말빨이 이제는 안 먹힐 수도 있고, 갑자기 예전에 레리 핑크가 뭐 잘못한 게 탄로가 나서 갑자기 신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면 어쩌면 플랜 B가 말하는 캐시우드가 말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는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하고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정하고 분할로 접근하는 거죠. 보수적인 목표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올라가면 거기서 또 더 올라가면 또 플랜 B가 말하는 데까지 올라가면 거기까지도 열어놓는 겁니다. 미리 다 팔아버리지 말고 기다려보는 거고 그리고 또 플랜 B가 말하는 데서 또 전략 매도를 하면 안 돼요. 모르잖아요. 플랜 B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네. 그 분할 계획은 뭐 앞으로 상황을 좀 보면서 또 차근차근 또 변경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은 뭐 1억 5천이라도 또 그때 상황에 막 1억 5천은 또 너무 낮은 가격이라는 또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감기가 끝나는 시기에 대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보통 이제 반감기 효과가 2025년 10월이나 후반기에 이제 그 효과가 종료된다. 네. 이제 과거 패턴을 분석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용을 했을 때 이제 2025년 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한 80% 이상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네. 다음 사이클이 오기까지 빠지는데, 이번에도 5차 사이클을 이제 5차 사이클 앞에 단계에서 이렇게 진짜 80% 이상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상승에서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하락의 수치는 결정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고점 대비 네. 몇 프로 빠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2017년이나
2013년 이럴 때 막 어마무시하게 그냥 수직 상승을 했을 때 그 최고점 그 구간은 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잠깐 한 찰나 그 구간에 비교를 하는 건 너무 좀 과한 비교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8, 90%가 빠졌습니다. 8, 90%가. 그런데 2022년에는 70%밖에 안 빠졌어요. 왜? 2021년에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10만 달러 무조건 간다 그랬습니다. 네. 1억 돌파 무조건 간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1억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롬 파월이 갑자기 나와서 긴축 정책 이걸 발표를 해버립니다. 어, 와, 이 비트코인 같으면 이 유동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그걸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건 미래의 가치의 하락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거든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무슨 인플레이션 방어야. 그런데 비트코인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입니다. 돈을 왕창 찍어냈다면 보나마나 미래의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에 대한 방어다. 자, 그렇게 보면 어차피 이번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없다면 막 20배, 막 10배, 20배 가는 상승이 없다면 당연히 네. 무지막지한 하락도 없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예상이 아닐까. 그리고 또 기관들이 지금 진입을 하잖아요. 기관들이 진입을 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역전을 하려고 이 코인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좀 떨어진다고 안 팝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 금 투자하시는 분들 20년, 30년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자식한테 물려줄로 갖고 있는 거고 혹시 모를 상황에 주식시장이 그냥 붕괴돼도 이 골드로 지키려고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렇다면 또 기관들이,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대차 대조표에 넣어놨는데 이거 뭐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전혀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 안에서 막 회의해 주주총회 거쳐서 막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다음 사이클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없다면 매수 기회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 변동이 줄어든다. 안정적인 자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 때 이왕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다음 사이클보다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좀 어느 정도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기대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과거처럼 7, 80% 하락이 없다고 하면 진짜 이거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진짜 한 번에 다 팔거나 진짜 일부는 좀 남겨놓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겠네요, 내년에. 그렇죠. 큰 수익을 내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 혹시 좀 빠지면 수익 실현한 걸로 재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금 ETF가 승인되고 나서 7년간 상승했어요. 이 캐시 우드도 내년에 뭐 20억 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3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정도 타임 프레임까지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요. 그 금 ETF가 상장된 다음에 7년 동안 상승한 거 이런 거를 참고한다면 반감기 효과가 끝나더라도 하락폭이 진짜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이 전통 금융에서 얼만큼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의 대차 대조표 올리기도 하고 나라들이 접근을 하고 또 여러 금융 상품에서 ETF가 아까 제가 빼먹고 말씀 안 드린 것도 파생 상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피델리티가 올인원 ETF라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여러 종류의 ETF를 다 모아놓은 완전 초분산형 ETF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른 ETF에서도 충분히 비트코인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마 S&P 500에 상장이 될 것 같아요. 편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예전에 이제 S&P 500에 편입이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막 큰 뉴스거리가 됐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면 이 비트코인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그만큼 오르는 건데 네.
비트코인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또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고 사람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기존 금융에 얼마만큼 이게 자리를 잡느냐. 그러면 앞으로의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투시아님께서는 혹시 이거 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긴 한데 언제쯤 비트코인을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매도. 시청자 질문인가 봅니다. 비트코인을 매도를 좀 해야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장기로 갈 비트코인을 따로 그냥 하드 지갑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제 자식한테 물려주든 아니면 이걸로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생활을 하려고 이건 쓸 목적으로 사용을 할 비트코인이 따로 있고 또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불리는 비트코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이 부분의 비트코인을 가능하면 최고점에 팔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눠서 전략적으로 착착착 해서 팔 계획을 갖고 있어요.